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트럼프 금리 발작.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TV 토론 이후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예, 미국의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PCE 물가 전월 대비는 0%, 전년 동기 대비는 2.6%, 그리고 고용도 조금씩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현재 시장 실세 금리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금리도 떨어져 줘야 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금리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 이후부터 PCE 물가라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는 이런 이상현상, 특히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은 앞으로도 미국의 중장기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를 예고하는 건데요. 네.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갑자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이 됐을 것인가? 다른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여건의 변화, 트럼프의 압승 분위기, 트럼프가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첫 TV 토론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70%가량 이겼다. 70대 30, 뭐 구체적으로는 67대 33이라는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TV 토론 역사상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세론이 힘을 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밤사이에는 미국 대법원이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한 공적 업무에 대한 면책 여부, 이 대목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서 지방 법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대선 전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대선 전까지는요. 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게 대한 기소를 중지 또는 취소, 검찰에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올 스톱되는 것이 아닌가. 또 대통령 재임 중에는 면책 특권 이런 것까지 있으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행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업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되면 경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조적입니다만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법인세 관련 정책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IRA라고 했어요. 인플레 감축법. 그래서 환경산업 뭐 등등 배터리 산업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이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세원이 중요한데 모든 정책은 뭐 그 돈줄이 어디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법인세 인상분을 IRA 자금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이것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을 끌어당겨 버리니까
통화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된 이후에 제일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고 바로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다시 돈은 풀리고 그러면 이것은 통화량 확대로 이어지고 실제로 IMF를 비롯한 각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인플레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인플레가 재현된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채 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그렇죠.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또 통상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가의 보도처럼 입에 관세를 달고 있습니다. 이 관세는 제국주의 시절에 특히 중상주의 시절 프랑스 루이 14세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할 때 썼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마가 프로젝트,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 마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외국으로부터의 이 상품 유입을 막아서 미국의 무역 흑자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부대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현재 지금 이 무관세 FTA 특혜 조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 업체들은 수출 비장이 걸리겠지만 미국 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관세를 매긴 폭만큼 그것이 미국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또한 인플레를 야기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의 이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걷지만 적게 걷는 만큼 정부 지출도 적게 하는 이게 일반적인 보수 정치인들의 패턴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걷는 데서는 세금 인하를 통해서 적게 걷되 대신에 쓰는 돈은 많이 쓰겠다. 이 포퓰리즘 성격, 특히 코로나 때 우리 보면요. 코로나 때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풀면서 전 세계가 그에 맞춰서 돈을 아주 흥청망청 풀게 되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재정 지출은 더 늘릴 것이다. 돈은 적게 걷고 돈은 더 많이 쓰고 관세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품 물가 올리고 이것은 인플레 폭탄이다. 이런 우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할지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네. 기본 어떤 경제 정책의 베이스 자체가 인플레 유발형, 금리 상승형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시장이 일각에서는 환호하고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네. 깎아주면 기업들의 자금이 여유가 있을 거고 그러면 기업의 재무지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각 개별 기업들의 그 상태가 나아짐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 있고 또 중국 업체들의 그 미국 진출을 관세로 막아주면 미국 기업들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 측면만 놓고 보면 네. 그러나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자, 그런 각도에서 볼 때에 시장이 어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뭐 정책에 관련해서 이거 연동해서 본다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계속 늦춰진다. 재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밤사이에 HSBC라는 은행에서 자 지금 앞으로 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미국의 물가. 그래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IMF도 적어도 올해 내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지금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PCE 물가나 CPI 물가가 조금 안정되면 금리 내리겠지. 이런 단순 구도만 놓고 보고 있지만 금리 다른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거시경제적 요소를 좀 빼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왜 서둘러 왔느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을 좀 도와주려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인플레와의 전쟁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네. 6월 달 금리 인하를 논의했고 뭐 그전에 앞에는 3월 달에도 금리 인하하려고 했고 지금은 9월 달 얘기가 나오는데 자, 트럼프의 압승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 이 제롬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로서는 지금 바이든 눈치보다는 트럼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임명권자니까요. 네, 네. 트럼프가 다 교체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 인하,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금리를 내려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제롬 파월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마 하고 경고를 했는데 선거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면 제롬 파월은 물론이고 이 연준 위원들이 이거 바이든을 위해서 금리 인하서 앞당겼다가 만약에 물가가 치솟으면 그 책임을 올곧이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3월 달에 다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는 바이든 눈치보다는 거시경제 지표를 더 엄밀하게 보겠다. 그런데 지금 거시경제 지표를 아주 세세히 들여다놓고 보면요. 물가도 안정되고 고용도 조금은 안정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정도로 침체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금리를 한번 내렸는데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연준의 FOMC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캐즘의 덫. 이게 저희가 뭐 매번 여러 번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캐즘의 덫하면 이제 뭐 첨단 제품, 특히 일시적인 수요 감소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최근 뭐 전기차 업계가 지금 캐즘의 덫에 빠졌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파로 우리 국내 K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를 줄줄이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캐즘의 덫이라는 게요. 캐즘. 자, 영어 단어 캐즘이 뭐냐? 저거 지질학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요. 지층 구조 이런 뜻이에요. 저는 땅속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지질학 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땅속이 하나의 성분으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표에서 약 몇백 킬로까지 또 그 이후 이런 지층의 구조가 다른데 그 지층의 구조 사이에는 엄청나게 빈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 떨어지면 사실상 모든 뭐 생물은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에 있는 지질 구조와 그 다음에 있는 지질 구조가 다르고 그 사이마다는 공간이 있다. 자, 이 대목을 벤처 산업에 연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자 중에 벤처 산업의 발전 패턴을 보니까 처음에 잘 되다가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지층의 큰 구멍처럼 캐즘의 덫에 빠졌다가 그 캐즘의 덫을 잘 이겨놔야 다음 지층 구조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이론에서 이제 그 신기술, 새 산업에서 캐즘의 덫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이 한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최초의 얼리 어댑터들, 신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구 사줬는데
마치 지청 속에서의 캐즘의 덫처럼 최근에 와서는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청 구조가 달라졌듯이 이제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사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인데 네. 아직까지 다수의 소비자들은 새 제품을 그렇게 많이 안 산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데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또 캐즘의 덫을 잇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그 캐즘의 덫을 메꾸겠다 그러면서 IRA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인세 올린 돈으로 그 전기차 또는 배터리 산업에 또 환경 산업에 엄청난 돈을 대주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호 공약이 IRA 없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네네. 그 1호 공약이에요. 자, 물론 일각에서는 뭐 미국 의회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큰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구조는요. 있는 법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Presidential Execute Act라는 법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단 법을 중단시키고 새 법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은 이제 국회가 과반수의 결의로 그 행정명령을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바이든이 여러 가지 인기 폭락을 하면서 과연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과반수를 점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IRA법은 당선과 동시에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각도에서 캐즘의 덫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캐즘의 덫의 가장 큰 사실상 피해자가 한국의 배터리입니다. 네. 한국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자동차 지금 조지아에 엄청난 규모의 IRA 수혜 받자고 해서 내년부터 수혜가 되는데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최상목 부총리 캐즘의 덫을 현장 점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몇 가지 돈 도와주고 자동차 사는데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저 캐즘의 덫이 해결될 것인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캐즘의 덫 극복은 신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다수 대중이 저 상품을 사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기차가 제대로 되려면 전 지역에 지금 휘발유 가스스테이션만큼의 배터리가 깔린다든지 네. 뭐 그런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캐즘의 덫을 돌파할 혁신, 우리 사회의 공통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극우 태풍. 지금 주요국에서 보수 우파들의 물결이 좀 거센데요. 프랑스 총선 결과 득표율 33%를 차지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의 근현대사를 보면요. 이데올로기, 사상 면에서 세계를 바꾸는 그 중심의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인권이 나왔고 그렇죠. 거기서 공화제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공산당 활동과 관련해서도요. 마르크스가 이론을 냈지만 그 공산당이 유럽에서 가장 크게 득세한 곳이 프랑스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邓 샤오핑이라든지 리우 샤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공산당을 배웠느냐 바로 프랑스에서 그 노동자 현장에서 공산당을 배웠거든요. 네. 자, 그런 각도에서 프랑스는 세계 이데올로기의 아버지 이런 얘기까지도 받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극우가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물론 2차 투표가 있지만 이런 대로라면 프랑스 총리 교체가 확실시 돼요. 자, 프랑스는 의원 집정 제도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마크롱이 다 해왔던 게 자기가 임명한 총리였으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1등을 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무조건 이 의회 1등
당의 후보를 총리로 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총리 교체 카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총리 후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물. 이 대목 바르델라라는 분인데요. 이 대목 매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조르당 바르델라가 꾸려간다. 자, 이럽니다. 저 양반이요. 지금 3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돌풍. 저 양반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애인과 살고 있는데 그 애인이 누구냐면 지금 르펜 전 대통령 후보, 이 아렌당의 당수였죠. 당수의 조카 딸이에요. 아무튼 이 르펜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당을 창당했고 그렇게 지금 인척으로 내려오는데 네. 자, 이 거구당, 프랑스에서 말하는 거구당, 이 거구당의 아렌당의 4대 강령을 한번 보시죠. 이 얘들은요, 우선 반이민입니다. 이민 절대 받지 않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유럽, 유럽연합 철폐하겠다. 민족주의, 반공주의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어떤 연대를 통한 유럽의 어떤 단일화, 이것이 깨질 수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미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나토 동맹이 분쇄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나치 시대의 등장 때를 예고하는 것으로 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슈는 저희가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엔화 얼굴, 일본이 지금 새로운 지폐를 발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행권에 일제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수탈의 장본인이 지금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본이 내일부터 신권을 발행합니다. 네. 뭐 일종의 화폐 개혁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신권에 들어가는 인물들을 다 교체하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고액권이 1만 엔권입니다. 자, 거기 들어가는 인물,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의해서 강탈을 당한 게 우리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1901년 2년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때 일본에 제1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이인치 강교 은행인데 이 은행이 한국에서 돈을 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통화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돈을 다 뺏어갔죠. 그 주도자가 바로 지금 저 인물입니다. 저 인물을 이제 일본 만원권에 드러냈다. 그래서 광복회는 사생결단하고 막아야 된다. 뭐 이러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역사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행의 뿌리가 저쪽에서 시작되고 네. 한국은행은 일제시대 때의 제1은행과의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40년 동안 돈으로서 한국을 압살한 그 앞잡이가 바로 시부사와 에이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왜 이럴 때 이런 어떤 사람을 내놓느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세수 펑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의 세수 펑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각합니다, 박사님. 뭐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요. 세수가 부족한 게 한 9조 원 정도인데 현재로서 왜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졌느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이 두 회사가 작년에 적자 나면서 법인세가 15조가 안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제대로만 세금을 냈다면 세수 부족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행히 반도체 회사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곧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반도체 의존도가 높느냐? 삼성과 SK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런 면에서 좀 반면교사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트럼프 금리 발작, 캐즈 메덧, 극우 태풍, 엔화 얼굴, 그리고 세수 펑크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